안녕하세요.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 실험실을 이제 제가 VR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도대체 이 실험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이렇게 정밀의학 기반의 뇌신경 질환 치료하는 RNA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게 제 생각에는 이런 바이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온 것 같은데 관심 두기를 되게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잘 모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산업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핸드폰 이런 거 구글 자동차 이런 거보다 이 제약 산업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산업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1200조가 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이런 산업을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제약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여러분 나이 때 1990년 요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채 안 되는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30,000불이 넘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려면 이런 전자나 자동차 산업 말고 바이오 산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의 꽃은 바로 혁신신약이라는 건데요. 이 혁신신약은 뭐냐면 기존에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질환을 새로운 작용 기전으로 치료하는 세계 최초의 약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에서 혁신신약이 개발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약 있어요? 그쵸? 모르겠죠?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지난 10년간 FDA 승인을 받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혁신신약의 개수를 보면 미국이 한 112개 정도 되고 일본도 한 8개 정도 되고 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해서 2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0이에요. 0. 왜 0이냐면 우리나라가 특히 생명과학 분야의 사이언스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온 시기도 아주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의과대학은 보통 환자 치료,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런 약이 있고 이렇게 진단해서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는 걸 배우는 거지 뭔가 치료가 없던 병을 치료하는 과학을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셨다. 생명과학이 우리가 나아갈 방이 이런 굉장히 좋은 사이언스에 기반해서 혁신신약을 개발하고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동차나 핸드폰 산업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지만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바이오는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죽는 문제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이제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여러분 이제 진로에 되게 관심이 많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의과대학에 간 이유가 부모님이 권유해서였어요. 집에 의대에 간 사람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뇌질환이 되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시면 자폐증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로 되게 유명한 자폐증도 있고 간질발작, 간지라고 하고 치매, 정신분열증, 뇌종양 이건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머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 종양입니다. 1년 안에 죽습니다. 그 병이.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도대체 수십 년, 수백 년간 연구를 했는데 안 되나? 치료가 안 되나?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러면 좀 더 여기 공부를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질병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러면 치료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진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권유로 의과대학을 가긴 했지만 의과대학에서 저보다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걔네들이 환자 보면 될 것 같고 나는 환자 안 보고 이거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03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신경양리학, 그러니까 뇌질환 약을 개발하고 싶어서
신경양리학의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이제 유전체 연구를 했는데 그 사이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일어났습니다. 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에서 본 세포예요, 세포. 세포 잘 알죠? 세포에서 이제 중요한 그 유기물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학부 1학년 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내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왜냐하면 단백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세요. 오늘 또 윤태영 교수님께서 단백질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근데 단백질이 이제 뭐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하는데 중요한데 이 단백질이 한 우리 몸에 2만 개 이상이 있는데 그럼 이 단백질이 어디서 정보가 와서 만들어지냐? 그건 바로 DNA에서부터 만들어지고 DNA는 이 해간에 있죠. 그래서 DNA에서 프로테인을 단백질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해간에 있는 DNA에서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mRNA가 만들어 이거 생물학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네. mRNA가 만들어지고 mRNA가 핵에서 세포질로 이렇게 핵막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세포질에서 라이소솜에 의해서 단백질이 이제 합성이 되는 거죠. 근데 현대 의학은 분자세포 생물학에 기반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이 한 3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아프다는 뜻은 세포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포가 아프면 우리가 아픈 거죠. 그럼 세포는 왜 아프냐? 주로 이 단백질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져야 될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이 단백질은 DNA에서 오기 때문에 DNA 우리 몸에 있는 DNA 정보를 싹 알면 이 단백질에 또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인간이 형성한 어떤 청사진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1990년대 초반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고 그때는 10년 동안 한 10조 이상의 돈을 들이면 한 명의 30억 개 염기서열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최근에 한 2010년쯤에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방법이 나오면서 아까 한 명의 30억 개 염기서열 인간은 이제 세포 하나는 30억 개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읽는데 10년 10조가 넘게 걸렸는데 2010년에 나오는 이 기술은 현재 100만 원에 일주일이면 다 읽어요.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죠. 30억 개를 읽는 거 아주 기술이 복잡하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DNA 염기서열을 금방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로 이제 봤더니 우리 몸에는 한 30억 개의 염기서열이 있고 단백질은 한 2만 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non 코딩 RNA라고 단백질은 안 만들어지는데 이 RNA 상태로 역할을 해요. 다른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것도 2만 개가 넘고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퀀싱 기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100만 원이면 시퀀싱을 하니까 아픈 사람들 다 모아. 아픈 사람 환자 모으고 환자의 형제, 건강한 형제 혹은 부모들을 다 모아가지고 쭉 시퀀싱을 해요. 그러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뮤테이션 있는 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하냐면 피 뽑아서 보통 시퀀싱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에서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DNA 변화,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죠. 이 돌연변이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피 뽑아서 보는 그런 돌연변이들은 이 생식세포 돌연변이. 이게 뭐냐면 부모한테 물려받거나 혹은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정자 난자 수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돌연변이는 우리 온몸에서 관찰이 돼서 뭐 피부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뭐 피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체세포 돌연변이는 뭐냐면 이거는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에 생긴 돌연변이고 이게 발달이나 노화 과정 중에 어떤 특정 세포나 장기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이 체세포 돌연변이에 대한 질병은 암. 우리 대부분의 암은 이 체세포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고 이 체세포 돌연변이는 담배 피거나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뭐 물질들에 노출이 되거나 햇빛을 받거나 그러면 생기는 돌연변이죠. 근데 이게 담배를 피거나 뭐 햇빛에 노출될 때만 이 체세포 돌연변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 체세포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시퀀싱 기술이 나오면서 가계도를 다 모아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가계도를 모아서 시퀀싱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야심차게 뇌질환도 기술이 있으니까 뭐 돈이 많은
일단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시퀀싱을 했는데 이때가 한 2010년 좀 지나서 그때쯤 됐는데 안타깝게도 원인을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간질 발작 환자들이 원인을 모르는 간질 발작 환자들 한 몇만 명을 모아가지고 시퀀싱을 한 결과인데 보시면 요 초록색이 설명이 안 된 돌연변이가 설명이 안 된 프로포션이니까 거의 90% 이상에서 간질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시퀀싱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이런 걸 보고 이게 이 피를 뽑아서 시퀀싱을 해서 안 나오는 돌연변이면 아까 그 교과서에 생식세포 돌연변이 있고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는데 그럼 체세포 돌연변이가 머리에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게 이게 그 햇빛을 받거나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돌연변이가 뇌 안에 왜 생길까요? 안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돌연변이가 있어요. 왜 있냐면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정이 되면 하나의 세포죠.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우리 몸을 이루는데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하나가 분열해서 37조 개가 되는데 아까 제가 세포 하나에 DNA가 30억 개의 염기세율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한번 분열하면 30억 개가 완벽하게 복제가 돼야 될 텐데 완벽하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완벽하게 복제가 되면 진화도 안 돼요. 진화조차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물은 이런 돌연변이 몇 개를 허락을 해줘요. 그렇게 따지면 37조 개에 있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30억 개 염기세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술이 더 많이 최근에 발달이 돼서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30억 염기세율을 시퀀싱 할 수 있는 싱글셀 시퀀싱이라는 기술도 나왔어요. 보니까 다 달라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뇌 줄기세포가 있는 장기들은 돌연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계속 분열하잖아요. 발달할 때 분열하고 노화할 때 분열하고 뇌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제가 카이스트에 부임을 할 때 선진국들은 다 생식세포 돌연변이 하니까 혹시 그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체세포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이건 뇌의 단면인데요. 뇌를 이런 식으로 잘라보면 뇌 안쪽에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뇌척수액이 차 있는데요. 그 뇌의 줄기세포는 이 뇌척수액이 차 있는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기는 돌연변이 때문에 어떤 뇌질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뇌질환은 기존에 설명이 안 된 뇌질환들 예를 들어 아까 간질발작도 그렇고 종양도 왜 어디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일어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치매 같은 것도 노화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질환들이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연구를 하려면 뇌 조직이 있어야 돼요. 뇌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만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그 환자의 다른 조직에서는 돌연변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이디어를 갖고 뇌은행 그러니까 이런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해서 뇌를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돌아가신 분들이 기증을 하는 뇌은행하고 공동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수술하는 질병은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산병원하고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잠깐만 그 VR을 좀 볼까요? 보시면 실제로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70도씨의 딥프리저라는 냉장고인데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안에 있는 건 하나고 밖에도 막 여러 개가 있고 이거 반짜리가 마이너스 20도 냉장고가 있는데 이건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쭉 있어서 지금 저희가 환자 조직을 한 3,000명 가까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보관을 해서 이렇게 놓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을 떼가지고 피랑 뇌 조직이랑 비교해서 뇌에만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찾는 일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컴퓨터들이 있어서 시퀀싱한 걸 분석을 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한국인 주로 이제 저희가 그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랑 콜래보레이션 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되게 독특해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그 앞에 리딩하는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뇌 발달 장애 환자 중에 이제 뇌 한쪽 뇌가 커지는 기형이 있는데 거기도 뇌 체성 돌연변이가 있고
난치성 간질 발작,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간질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환자들도 이런 게 있고, 악성 뇌종양도 아까 말한 그 줄기세포에서 기원이 됐고, 그다음에 다른 뭐 소아뇌종양,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최근에는 이런 정신분열증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저희가 쭉 이제 그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게 이제 국소 피질 이형성증이 되게 말이 어려운데, 이게 이 간질 발작은 소아에서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소아 간질 발작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간질 발작을 억제를 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정신 지체가 돼요. 발달 장애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평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한 전체의 한 60%는 약에 반응을 하는데 40%는 어떠한 약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 중에 가장 흔한 게 이 대뇌 피질 이형성증이고요. MRI 환자 MRI로 보면 이렇게 하얗게 뭐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이제 2010년쯤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원인을 전혀 모르니까 저희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랑 콜라보레이션 해서 협업을 해서 저 MRI 좀 화살표된 부위가 혹시 췌성 돌연변이가 있는 부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EBS의 명의에 나오면 전국에 있는 그 환자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예. 그 소아 난치성 뇌전증의 명의, 그다음에 수술의 명의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강원철 교수님과 김동숙 교수님이 이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런 아이디어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안타깝지만 실제 환자 그 수술한 다음 환자 MRI고, 이게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 뇌 조직을 이만큼 뗀 거예요. 이만큼 뗀 거고, 왜냐하면 간질 발작을 컨트롤 안 하면 영구적으로 정신체가 일어나니까 좀 다른 장애가 있더라도 요만큼 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떼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게 세포 사진인데, 다른 세포들은 이런 세포들은 멀쩡한데 이 세포들만 커져 있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백설기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만 돌연변이가 있는 걸 저희가 찾았어요. 다른 애들은 멀쩡하고, 환자에서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회사랑 콜라보레이션 해서 이제 의사들한테 환자 뇌조직에서 돌연변이를 찾아서 리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아까 그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유전이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 체세포 돌연변이는 절대 유전이 되지 않아요. 이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통 소아 질환이니까 첫째 낳고 둘째는 되게 꺼려 하는데 둘째는 상관없는 거죠. 뭐 그런 거를 저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환자에서는 돌연변이를 찾았는데, 그럼 이게 진짜 원인인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환자에서 있는 거지. 그러면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제일 이제 직접적인 방법은 멀쩡한 사람한테 돌연변이를 넣어줘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하는데, 그래서 마침 그 시기에 2012년쯤에 유전자 가위, 지놈 에디팅 기술이 나왔어요. 되게 운이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써서 뇌 줄기세포에서 환자 돌연변이를 집어넣어 줘보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임신한 생쥐의 태아를 꺼내서 줄기세포에 돌연변이를 넣고 배를 닫고 태어나게 하면 전체 뇌 중에 이쪽 부분만 돌연변이가 있는 거고요. 전체 세포 중에 초록색 부분만 돌연변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6주에서 7주쯤 지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게 뇌파 집중하는 건데 부들부들 떨면서 간질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면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환자에서만 관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는 게 맞다. 그러면 이 모델이 있으니까 여기서 치료제를 개발하면 환자한테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제가 뇌 신경양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신경양리학을 하다가 이런 유전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뇌 약 개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뇌 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게 장벽이 있는데 그거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거의 난공불락이에요. 일단 약 개발은 누가 해주겠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 뇌종양, 이것도 걸리면 이제 대부분 1년 안에 죽는데 그냥 재발해서 죽어요. 여기 보면 이 환자인데 여기 종양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내면 거의 대부분 1년 안에 다시 재발해서 죽는 악성 뇌종양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종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뇌척수의 근처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쪽으로 날라와서 이게 생긴 거다. 이렇게 여기서 날아와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 블록하면 종양의
그 재발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해서 저희가 한국인 환자에서 저희가 스터디를 한 거예요. 했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니까 종양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태어난 다음에 뇌 줄기세포에 환자에서 찾은 돌연변이를 유전자 가위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 유전자 가위가 편집된 세포들은 이렇게 빨갛게 우리가 표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16주, 20주 지나면 돌연변이를 집어넣은 자리가 아니라 떨어진 자리에서 환자처럼 이렇게 큰 덩어리가 생기면서 20주 되면 다 죽어나가요.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다 차면 약은 누가 개발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개발해 주지 않아요. 2012년부터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뇌질환에 대한 뇌 약물을 개발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단백질 말씀드렸지만 이 단백질을 타겟하는 약물이 현재 대부분의 약인데 이거는 합성신약이나 항체신약은 단백질을 타겟하는데 제가 찾았던 단백질이 뭐 세포막에 있거나 이 합성신약으로 구조를 찾아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우는 해관에 있으면 어떻게 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단백질이 아니라 이 RNA를 타겟하는 약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이게 단백질이 핵 안에 있든 핵 밖에 있든 밖으로 나오든 상관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가능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RNA 약은 코로나 때문에 아실 거예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mRNA를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개발하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단백질은 안 만들어지게 해야 되니까 이걸 깨트리는 거. 없는 단백질은 mRNA를 집어넣으면 되고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그 단백질 일부를 mRNA로 넣어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또 운이 좋게 아까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12년에 이제 유전자 가위가 나왔잖아요. 한 16년쯤에 이 RNA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운이 필요합니다. 연구할 때도 뭐든지 넘어가네. 예. 아까 잠깐 RNA 치료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ASO, 엔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ASO나 RNAi 같은 거는 그 상보적으로 타겟 RNA에 바인딩해서 깨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처럼 mRNA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RNA를 깨트리는 치료제가 먼저 나왔어요. 이 ASO 치료제는 2016년에 FDA 승인을 받고 거의 매출이 2조가 넘어가는 매출이 있었고 siRNA는 2019년에 나왔고 이 mRNA가 여러분이 아는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2020년에 나온 거 이게 2016년 그래서 이게 이제 이용 가능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RNA 시작이 코로나 백신에 힘입어서 저희는 약간 2016년부터 이걸 이제 보고 이걸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게 한 연 40% 이상 성장하는 거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영감을 받은 약이 이 약이에요. 이 스필라자라는 약인데 이 스필라자를 개발한 회사는 아이오니스고 척수근 위축증 질환, 이 유전병이 이게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전병인데 애들이 그 중추신경계에 있는 뇌세포들이 죽으면서 운동도 못하고 호흡도 못해서 결국에는 한 4, 5살 때 죽어요. 근데 그 타겟 유전자를 조절을 하면 사는데 약이 뭐냐면 이게 약이에요. TCA-CTTT 이게 20 베이스 페어 정도의 18 베이스 페어 정도의 DNA 가닥인데 이게 뭐 화학적으로 조금 변형시킨 건데 이거를 등 쪽으로 척수강으로 4개월에 한 번 찌르면 환자들이 다 살아요. 네. 죽는 환자들이 살아요. 이걸 개발한 이 아드리안 크라이너라는 박사는 이 브렉스루 프라이즈를 2019년에 받는데 이거 상금이 30억이 넘어요. 네. 노벨상보다 한 2~3배는 많아요. 네. 굉장하죠. 그래서 2010년에 저희를 이걸 보고 RNA 치료제를 우리가 아까 동물 모델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이유고요. 지금까지 이제 올해까지 RNA 여기 이제 코로나 백신 2개 빼고 한 16개 정도의 RNA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아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 사이언스에서 기반이 돼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이 생식세포 돌연변이 기반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체세포 돌연변이는 아무도 개발을 하지 않고 있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자. 그래서 카이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그 소바젠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018년부터 여기 이제 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의 목표는 이제 한국에서 혁신 신약이 나오기를 바라고, 저희 회사가 나오면 저희 사이언스로 나오면 좋지만 저희 사이언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한 난제는 항상 선진국과 그 학자들의 몫이었어요. 저희 때는 더 심했고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기 알겠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과학자분들, 생명과학자분들이 문태영 교수님도 계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일부예요. 제가 보여줬던 게 우리나라의 생명과학 사이언스의 아주 일부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난치성 질환을 여러분들은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혹시 제가 못하더라도 여러분 세대에서는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미국 갔을 때 아니면 제 메이저 제약회사랑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건 그분들의 마인드셋이 어떤 거냐면, 인류가 풀지 못한 질환은 내가 치료하는 거지, 내가 개발하는 거지. 왜냐면 파이저나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파이저나 모더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개발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저도 그랬지만 그건 선진국이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명과학자로서 이를 이뤄낼 수 있음을 꼭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연구자로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